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는 공산화를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제안에 말씀하셨는데요. 매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특강하고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강사님이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특강에서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우리 이교 공동대표에 대해서 박수로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계 중국인 이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중국 독재 정권에서 공안 출신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게 해주시고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수호하는 크리스찬인들이 애국기도회 강당에 대한장로협회를 통하여 간증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중국 심양의 제일 큰 코리아타운 서탑이라는 동네에서 공안을 했던 이교입니다. 저는 13년 전에 자유를 찾아 한족이 기득권인 중국 공산 독재 정권의 인권 윤리를 폭로하고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와서 2012년 8월 1일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공안복을 입고요. 양심의 선언 기자회견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 민족, 즉 제중 탈북동포 및 남한동포, 한국계 중국인 사회에 대한 인권 차별과 인권 침해를 증언하며 규탄을 하였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인정을 받고 6년이라는 시간, 즉 2016년에 대법원이 난민 인정 판결을 받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단법인 선진통일건국연합회 중국부 지부장과 지부장으로 자유통일운동과 북한 인권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다가 올해 5월 달에 귀한 한인연합회를 설립하여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귀환한 해외 동포 및 귀환하고자 하는 해외 동포, 그리고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및 자유통일의 정당성 등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강의 주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 집에 대해 가정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저면에 살다가 이제 3살 되는 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중국 만주 심양이라는 동네로 망명하여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버님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그래도 그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집에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광복하고 나서 그 당시 만주에는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소련군이 이제 그 한족이 기득권 공산당 조직에 넘겨주면서 이제 그 공산당은 그 당시에 이제 국공내전을 위해서 동북 삼성에 우리 조선족을 한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요. 그 토지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그 소수민족 정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조선인 한인 그 당시 의용군 출신이든가 그런 많은 분들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혹대가 토지를 준다 해서 그때 그 당시 우리 만주는 우리 한인 사회가 기득상 소장농으로 살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산당 이제 조직에 가입해서 군인으로 해서 국공내전에 참전해서 진짜 공산당 조직이 중국 현재 정부가 건국하는데 진짜 많은 피와 땀을 흘려서 그래서 49년도 해방을 맞이하면서 당시 우리 집안에는 뭐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참전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했지만은 이제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공산당 정부가 계급사회로 만들어가 그 당시 우리 집에 소가 있기 때문에
중농으로 이제 했어요. 신분을. 중농으로 해가 소도 다 뺏기고. 그래 집안이 이제 계급 신분이 중농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고향도 경상북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학교 생활이든가 저 삼촌들 학교 일 생활에서 굉장히 이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이거 다 이야기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주제 제목에 보면 한족이 기득권 중국 동시정부의 남한 정부와 남북한 정부와 한국의 중국 사이 이간질 정책에 대한 이제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와 제가 공안으로서 체험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이제 저 중농에서 다 이제 뺏기고 계급 신분이 그러다 보니까요. 아버지는 그래도 맞이로서 할아버지가 공부를 좀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50년대 중국에서 저 통화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조선족 고등학교의 통화에서 거기서 근처에 보면 통화가 이제 시간은 그게 화영인가 그분이 그 이제 독립군 학교를 꾸린 그 근처거든요. 그 지대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통화 고등학교 나오고 나서 그 당시 이제 50년대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제 그 국가에서요. 저 엘리트를 해가 저 직업을 이제 분배해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지질학원, 장춘 지질학원에 이제 교사로 있으면서 탐사군으로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북 삼성에 우리 조선은 유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좀 민족심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족들하고 여러 가지 뭐 분쟁도 생긴가 봐요. 그러다 아버지가 거기서 그 직업을 때려치우고 이제 시골에 돌아와가 또 그 조선족 학교에 교사 또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또 문화혁명도 거치고 저는 7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태어나기 전에 다 이야기거든요. 그 이제 문화혁명 거치면서 또 여러 가지 민족 차별과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엘리트들에 대한 차별 뭐 그렇게 축청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는 그냥 뭐 듣고 이제 학교로 다니고 저도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국민학교 교육 시스템도요 전부 다 공산당에 이제 아부하는 우리 같은 민족 교사 선생님이라도 선생님 자체도 공산당에 아부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촌장 아들이든가 이런 따라 학생들이 이제 소선대원 들은 데도 다 다르고 뭐 반장 들은 데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저도 아버지 DNA를 받아가. 그런데도 저는 소선대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공부 못하는 소대 대장 아들이든가 뭐 이런 사람을 들이고 그래 나는 이제 잘 보이려고 진짜 정말 말하면 집에서 아버지 돈도 훔쳐가 바치는 게 그걸 주었다고 그렇게 해도 저는 안 되는 게예요. 그냥 그때부터 나는 좀 이상하고 내 혼자서라도 그냥 고민을 하겠어. 이 사회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제 또 자기 젊었을 때 그런 꿈이 이제 많이 이제 깨어지고 그런 사회에서 했다 보니까 또 아버지 친동생이 두 분이 있었는데 60년도에 저같이 그 당시 정치적 목적으로 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탈중공 했어요. 그래서 어딜 가면 고향 간다면서 북한을 간 게예요. 60년대 밤에 미리국으로. 그런 집에 우리 집에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는 참 내가 이제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좀 기억나는데 보면 아버지가 술만 먹고 매일 울어요. 울면서 이제 고향 주소까지. 그러니까 자기 본인도 할아버지가 대준 그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매점면 땅 세마지기 있다 뭐 감나무 있다 하면서 매일 술 한잔 먹고 자식들한테는 얼굴 안 보여주는 벽을 보고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도 아버지를 모시고 할아버지 모시고 고향 땅에 못 간 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 남동생들은 또 자기 할아버지가 마지막 공부시키고 하가 또 동생을 공부 못 시키고 또 동생들도 그 이제 중농 집안이라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맨날 그렇게 하고 가니까 그런 집안의 아픈 역사가 말도 못하는 역사를 가지고 매일 이제 벽을 보면서 울어요. 술만 먹고. 그건 저희가 알기로는 어머니한테 알기로는 아버지는 제 35살까지만 술 담배도 안 했대요. 그렇게 저 깔끔하고 굉장히 그랬던 사람이 그 이제 35살 넘어가면서
술, 담배로 먹으면서 완전히 타락적으로 가는 거죠. 와, 사회 자체가 그 어떤 위로의 문화든가 그 아픔의 문화를 해주는 게 없습니다. 모든 사회 자체가 그 공산당 정부에 속신 말도 정부에 해야 되고 부부 관계도 정부에 해야 되고 그런 시대를 겪은 그 아버지 시대였거든요.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매일 그 아버지가 왜 이렇게 우는가 나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술 먹으면 폭력하고 어머니를 때리고 조선시대에 그치. 그리고 그런 데서 내가 좀 어두운 환경에서 제가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꿈이 뭔가, 아, 내가 이제 꼭 출세해야 되겠다. 그 출세 기준은 뭔가 하면 공산당 조직에 나도 아부하고 공산당 간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가 또 이렇게 저 사춘기를 이제 만나게 돼서 15살에서. 그다음에 그 학교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월반을 했어요. 4학년에서 5학년 안 다니고 6학년 월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보다 큰 아이들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게 게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힘도 쓴다고 자꾸 내가 좀 이렇게 좀 힘으로 이제 억압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해서 나도 좀 승부욕과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큰아이들하고 싸우고 뭐 매 맞으면서 싸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중학시절을 좀 이렇게 좀 망청하게 보냈어요. 보내다 보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공부는 그래도 뭐 10등 안에 들다가 사춘기 때문에 이제 15등, 20등에 좀 내려가는 동안 심양에 이제 중학교가 6개 있어요. 그러니까 6개 중학교 학생들이 다 합치면 한 600명, 70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600명, 700명에 대해서 한 300명을 엘리트를 조선족 특수학교, 특목학교로 했어요. 그럼 1중이다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험치를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시험도가 1중이라 그 붙었어요. 붙어가 1중에서 다니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내가 시골에 살다가 시내에 이제 다니거든요. 시골에 살다가 시내를 다니면 내 보면 또 많은 것을 이제 도시 문화를 보고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저는 조선 동네를 내 살다 보면 한중말이 참 서툴어요. 중국말을. 그래서 이제 열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이제 열차 직원들 보면 한족이고 다 하면 이제 그 말 한마디 단어에다가 표현하다가 매 맞고 욕 묻고 그런 학창 시절에 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중에서 이제 고등 2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위에 형님 둘이 있거든요. 형님 둘이 사업도 하고 해가 집에 가정도 어렵고 해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가 아버지하고 어머니 나이 차이 많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는 이미 술 중독된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0대부터 술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집에 가정일을 책임지고 못 해나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 겸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님들은 이제 또 집에서 나가 형님도 저같이 같은 환경에 컸기 때문에 집에서 나갔어요. 집안에 그런 그 아버지의 그런 생활을 보고 해서 나가고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고생하는 모습 보고 저는 이제 어머니를 도와가 농사지고 농민으로 살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그때 이미 중국은 이제 좀 계획 개방을 했기 때문에 토지를 이제 소장농 같이 이제 주고 해서 이제 어머니 도와 일을 하다가 이건 내 인생이 아니다 해서 제가 다시 재수 공부를 하겠다 해서 1년 농사 짓고 일하다가 다시 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가 새로 이제 원래 이공계거든요, 제가. 그래서 새로 이제 그 문과로 해서 1학년부터 새로 또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경찰학교. 왜 경찰학교를 내가 선택한 이유는 참 우리 동네가 조선족이 한 400호고 한족이 한 400호 돼요. 역사가.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좋고 내가 살아온 그때도 좋고 항상 한족들한테 차별받고 천대받아요. 쉽게 말하면 다 경제적 이익이 때문이에요. 농사 짓니까. 농사는 우리 조선족이 잘 지거든요. 그러니까 한족들이 겨울에 훔쳐가고, 겨울에 해나 우리 움에 보면 이제 움에 있는 김치 같은 거 훔쳐가고, 그렇게 시기 때문에 좀 마찰이고 싸우고 하거든요. 그러나 조선족들 싸우면 좀 1대1로 싸우든가 이제 무리식으로 싸움은 안 하잖아요. 근데 한족들은 이제 싸우면 가정에 사촌에 팔촌에 무리식으로 싸움을 길게 계속 하니까 이게 조선족들이 계속 이제 당하거든. 그런 기 때문에 역시 이게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제 공안이라는 거, 경찰 직업이라는 것, 법적 계통으로 해가 제가 공안 직업을 선택해가 공안이 됐어요.
공안에 내가 이제 경찰 학교 나와가 직업을 이제 제가 선택한 데가 좀 사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심양에서 제일 큰 코리아타운 서탑이라고 경제가 제일 발전하고 도시가 거기에 이제 내가 직업 그게 경찰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5년도 경찰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참 그 동네가 자체가 참 우리 한민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 와 있고 남한 사람 와 있고 중국의 조선족 또 지방 사람, 시내 사람, 연변 사람 그 각 지방에서 올라 일자리 때문에 와 조선족 중국에서 코리아타운 치고는 경제가 제일 발전하고 정보도 제일 많이 활성화되고 미국 영사관, 일본 영사관, 러시아 대사관, 북한 영사관 다 한국 대사관도 있으니까 굉장히 거기서 만남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선족 사회의 갈등 모순을 제가 다 보게 돼요. 결국은 그 갈등 모순이 다 어디서 오나 공산당 조직에서 이간질이에요. 그런 제가 서탑 파출소 가게 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족 간부라는 허울을 덮어 씌우고 결론은 그것을 조선족을 핍박하는 게 시키는 게 와 나쁜 일은 조선족이 다 시켜요. 그리고는 그 나쁜 일을 화해시키는 중국 공산당이 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뭔가 너네 조선족이 밀고 한 거다. 너네 조선족이 그런 거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것이 이제 학교 때부터 습성이 공산당에 충성하는 습성이 몸에 배겨 있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걸 화해시키고 뭐 하는 결론은 누가 하나? 공산당이 한쪽들이 다 알고 그 뒤에 가서는 조선사회 각과 을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너네 조선족이 이교시가 고발에 밀고 한 거다. 그래 사회를 그렇게 선동적으로 그렇게 서민사회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체험했던 사회는 어디서 왔나? 49년도 공산당이 집권하면서부터 조선족 엘리트들, 지식인들, 공산당을 정부를 조직을 지지했던 엘리트들, 그 국가 건국했던 어르신들 정풍운동과 이런 운동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을 숙청했어요. 숙청했다면 그때부터 이미 조선족 사회가 이간으로 돼서 그 당시만 해도 뭐가 자유민주주의고 뭐 솔직히 말하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조선족 사회를 그런 정풍운동이나 이런 명분으로 사회가 이간질해서 모든 갈등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그때 49년도 50년도 그때부터 조선족 사회는 그 한족 기득권 사회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공포심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한족들보다도 중국 공산당에 더 충성합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면 또 6.25 전쟁이 탁 터지는 게예요. 제가 듣기로는 6.25 전쟁 털 때 조선 우리 아버님이 그때가 19살, 20살이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이제 그 군인으로 안 끌려간 건 이유는 뭔가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제가 알기로는 정직해요. 솔직하고. 주소를 써도 고향이 어디 가면 쓰면 경상북도 청도고 매성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친구들인가 아버지 또래 사람들은요 그 출세 기준을 하도 곤란하게 못 사니까 군대 가면 그래도 뭐 좀 낫거든요. 출세하거든 그 당시. 그러니까 기준을 거기에 글 쓸 때 뭘 쓰냐면 고향이 북한이라고 다 써요. 가짜로. 그러면 이제 군인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두 번째 하나 강의실에서 그때 온돌방이거든요. 강의실에서 온돌방 불을 세게 떼요. 막 뜨겁게 떼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너네 조선 조국에 모국에 지금 미국 그 제국주의가 침략하고 오고 있는데 응? 너네 누가 자원으로 참전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바닥이 뜨거운데 누가 일어납니까? 막 뜨겁게 불을 뗐는데. 그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응? 그래가 이제 6.25 전쟁 참전했거든요. 그때 19살 들어가. 그러나 그때 한 30살 되는 분들은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분이고. 그런 식으로, 근데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고향이 경상도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많이 쓰고 집안이 또 중농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군인에 안 끌려간 것 같아요. 참 저는 그렇게 감사해요. 참 그런 공포 그 소수민족의
정책이라는 그런 허울러 가지고 공포 정책을 하면서 그 당시 밑에 많은 조선족들 리더들이 많이 말살이 된 게요. 그러다 보니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미 공산당에 무조건 충성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베이스를 가지고 살아나거든요. 저 역시도 같았고요, 그때. 그래도 나도 이제 경찰 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이 맞구나. 우리 민족은 힘이 없고 약하구나. 암만 노력해도 안 되구나. 그렇게 내가 이제 인식을 갖게 되면서 그 공안 경찰에 대한 직업에 대한 제가 진취심을 잃게 돼요. 내가 95년도 그때만 해도 한국 기업도 들어오고 한국도 하고 우리 동네가 이제 한국 KBS 방송이나 이런 걸 이제 안테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뉴스를 제가 많이 보게 되면 보통 우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TV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뉴스에서 뭘 이제 한번 보게 되냐면요. 친일 경찰이라는 거. 그런 용어를 내가 이제 뉴스에 듣게 돼요. 그래서 나도 생각해. 야, 이러다가 나도 50년이고 100년이고 지나가면 내 후손들한테 친중 경찰이다고, 앞잡이라고 그런 말 듣지 않겠냐. 그런 것이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가, 이거는 내 미래는 이 공산당 정부에 맡기면 안 되겠다, 조직에. 그래서 저는 거의 진취심을 잃고, 그냥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서 제가 이제 소장한테도 그랬어요. 앞으로 나한테 조선족이든가 한국 사람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진짜 그 사람이 법을 위반하고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건인가 한 거는 나한테 맡기지 말아라. 난 절대 거절한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소장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드린 전제 조건도 나도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관계를 돈독하게 할 거 있지만 내 정체성을 더 밝힌 것도 있지만 제가 95년도 경찰 생활 학교 졸업한 지 3개월 만에 제가 이제 밤 11시에 이제 순찰 중에 강도 두 사람을요, 총과 칼 들고 택시 운전수를 납치해서 강도하는 걸 내가 현장 죄인을 체포했어요. 다행히 그 총이 가짜 총이었어요. 그게 진짜 총이었으면 그 사람이 반항해가 내가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이제 파출소에 이제 큰 성적을 따고 해서 우리 소장이 결론을 마지막에 이제 공안국장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부국장까지. 그런 경험이 있고 제가 이제 경찰 생활 짧은 그때 이제 진취심을 잃기 전까지도 할 때만 해도 내가 잡는 사건은 다 현장 범죄인이고 전부 다 진짜 죄인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아요. 기타 직원들은 전부 다 사건 조작이에요. 솔직히 내 신뢰를 들면요, 오토바이 하나 챙겨 가지고요, 승진과 위에 상급에서 주는 업무적 압박 협박에 했어요. 오토바이 하나 챙겨 가지고 자전거 10개 챘다고 막 가짜라 사건을 조작을 한 거예요. 그 죄인한테. 야, 너 이 오토바이 사건 생각 어차피 니 깜방 가. 그러니까 야, 자전거 10개 챘다 그래라. 훔쳤다 그래라. 정말 황당해요. 그런 걸 내가 현장에서 학교에서 배운 거 다르게 딱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순간에 또 무슨 또 있냐면, 정부 저는 이제 파출소 직원이다. 그러니까 상사에서 항상 이제 업무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관할부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공안부에서는 항상 심리적으로 말하면 이게 환절기 시기 때 사람들이 충동하고 싸움도 잘하고 범죄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을에서 겨울 지날 때, 그때 범죄와 전쟁 단속 기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런 단속 기간 중에 제가 또 예를 들어 순찰 중에서 이제 제 관할구 식당에 이제 순찰을 하는데 주민등록서 검사를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말을 못하는 이제 그 직원에서 숯불 장치 일하는데, 그래서 우리 동료 한 3명이 이제 순찰을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다가 주민등록서 내려가 못하고 못 내고 그래가 말을 못하고 이제 버블 용어 같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건 뭐 조선족일 수 있다. 혹시 뭐 연변 사람들이 중국말을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 그런 이상하니까 동료도 그러면 이거 강제로 파출소 끌고 가자.
그래, 끌고 갔어요. 가서 나는 그때 이제 경찰학교 나온 지가 뭐 한 반년 됐어요.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현장 업무를 잘 모르니까 동료들한테, 선배들한테 업무를 배우면서 옆에서 통역점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막 그 말을 안 하니까 중말도 안 하고 버버리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막 이제 고문을 때리는 거예요. 막 뒷바지를 하고 막 그러니까 결론은 그다음에 이제 조선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알아들으니까 내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북한 사람이다. 응? 북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발 좀 자기는 여와가 조용하게 숯불 장치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만 하다. 그저 북한에만 안 보내주면 된다. 그런 그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는 뭐 학교 같이 나왔으니 졸업하고 업무도 모르니까 그냥 시키래도 그래야 통역에서 보니까 조선족이고 우리가 불탈북자다고 내가 번역도 해주고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상사에서 그 우리 파출소에서는 또 우리 상부의 조직 검사 보고해서 상부에서 밤 12시에 와가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이틀 아침에 그 신의주 그 단동으로 들어가 이제 강제 북송시켰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조사 과정도 같아요. 조사 과정도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제가 그 당시 업무만 좀 잘 알았으면 통역을 거짓말로 해가 연변 사람이다 뭐 그럴 수 있고 있어도 내가 업무를 모르고 첫째.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제 북한 사람이다 하니까 이제 북한 사람도 이제 우리 중국에서 제가 심양 경찰 쪽에서는 이 사람이 심양에 와서 인적 관계가 있냐, 뭐 친구가 있냐, 없냐, 그걸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그 친구를 통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 돈을 내고 보증금 내고 나가르듯이. 근데 그 보증금도 아닙니다. 그 지박이 들어갑니다. 뭐 경찰서장도 먹고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심지어 그 식당에서 장치에는 그 가게 사장도 안 나타나요. 그 파출소 와가 데리러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친구는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보면 뭐 파출소 입장에서는 에라 뭐 이거 하나 뭐 탈북자 잡았다고 상소에 하면 뭐 성적도 올라가고 가산점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밤 12시에 뭐 우리 상부 조직에 보고해서 상부 12시에 와서 데리고 와가 이튿날 뭐 단동으로 해가 신유주로 탈북 강제 북송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또 겪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95년도 제가 8월 달부터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6년도 한 10월 달부터는 제가 이 공산당 내 학교 이름이 또 인민경찰학교입니다. 그러면 인민경찰하면 인민을 위하는 경찰이 아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 한 6개월, 7개월 빨리 이건 인민경찰이 아니라 공산당 앞잡이 도구입니다. 뭐 깡패나 같아요. 응? 그 선배들이 하는 짓 보면. 그래서 이건 진짜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내 습성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한 96년도 한 8월 달 그때부터 그래 진주심 읽고 소장한테도 내가 속심하게 내 심정을 말하고 응? 그러니까 소장은 저를 많이 봐줬어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을 확실히 또 다른 사람들 그 조작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그 소장 개인적으로 너는 진짜 그 경찰 할 그런 성격은 아니다. 그런 이제 인정하고 나는 그래 뭐 크게 이제 파출소의 그 직업에 대한 그렇게 일을 안 했어요. 그냥 뭐 한국 사람들 동네에 있으면 통역 좀 해주고 그 심양에 한인회 성립할 때 제가 경찰 파출소 직원으로서 한인회 그 창립할 때 행사할 때 그 장비 필요하면 제가 파출소에 있는 장비도 빌려주고 도와주고 한인들 뭐 한국 사람들 뭐 억울하게 여권제 하게 되면 그것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내가 그런 도움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이제 파출소의 다른 한쪽 동료들이 뒤에서 이제 많이 심는 게예요. 저 친구는 말이야, 그 민족심이 강하고 굉장히 저러니까 여권 도와주면서 저 혼자 돈 먹고 내가 진짜 돈 먹지도 않았어요. 그걸 이제 소장한테 다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나 소장은 내 성격을 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소장이 이제 진급을 하면서 공항국 그걸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저도 이제 거기 여기 직장에 있다면 또 새로운 이제 소장이 오고 하면 이미 나는 동료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직원이 오게 되면 저한테 좀 불리할 것 같아가 제가 이제 저 형님을 통해서 직장을 그 시정부에 이제 밀수 단속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국인 한국어 통역 직원으로 경찰청에서 공항국에서 파견하는 그런 직으로 해가 이직을 하려고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제 그 시청 밀수 단속반에 가게 출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내가 진짜 시청에서도 제가 그 근무하면서 그게 한 7개월 근무했거든요. 거기에서도 근무하면서 보니까 역시 거기에 내 세상에도 참 그 부정비리 그리고 참 그 민족에 대한 차별, 모든 공무원들이 전부 다 공산당 조직에 아부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그런 걸 제가 느끼게 되고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쟤를 이직시켜 주겠다는 사람, 그분이 이제 나를 책임 끝까지 못 지고 중간에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우에서 상부에서 나보고 공항구로 돌아가라. 그래 이제 구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하다 허리를 다쳐가 이제 디스크로 허리 다쳐가 쉬는 중에서 구도를 나는 통보받아가 나는 이제 그래도 집에 쉬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 내한테 통장에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월급이.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의 신청을 가보니까 너는 이제 해고당했다. 그럼 법적 서류를 내라. 응? 법적 서류를 내라. 근데 법적 서류를 안 주고 그냥 구두로 해고당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나도 또 아는 사람 통해서 이 민폐 5만 원을 주고 이걸 좀 해결해라 부탁했어요. 근데 그거 돈을 받고 해결해 줬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한 일주일 있다가 나한테 돌려주면서 자기는 못 해결해 주겠다. 이미 너 자리는 다른 A라는 사람이 출근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참 이상하다. 내가 사직서도 안 썼고 부당해고라면 부당해 법적 서류도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의 신청하다 안 되니까 저도 이제 포기하는 게 왜 이미 나의 몸속에도 선배들한테 들은 이야기와 우리 조선족은 해봤자 진급도 안 되고 싸워봤자 이기도 못한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는 그걸 좀 포기하고 있었어요. 포기하다가 이제 잠깐 제가 이렇게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 1년 살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미국에서 제가 뭘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냐면 동북아 시대가 온다. 동북아 시대는 어떻게 오나? 동북아 시대가 하나님이 동북아 시대 열어주면 대한민국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간다. 그런 메시지를 자꾸 이제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내가 불법 있으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관광비자를 갔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럼 내가 이 젊은 나이에 35살이 그때거든요. 젊은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자꾸 동북아 시대에 가서 한민족의 후손을 일을 찾아 해라. 너는 독재 정권에서 나왔고 독재 정권에서 이제 나와가 니도 이미 크리스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시대에 동북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일꾼이 되라. 그런 일을 하라고 자꾸 메시지를 듣고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중국으로 돌아오고 와서 중국에서 이제 한 3년, 내가 2010년도 한국 왔거든요. 3년이라는 동안은 제가 이제 무슨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용기가 있냐면요. 중국에서 서탑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솔직히 제가 교회 다닐 때 중국에 가서 교회 다니기는 좀 부끄러웠어요. 내 자존심도 있고, 원래 경찰 공무원 했던 사람이. 근데 미국 생활 1년 끝이 하고 그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가 그 서탑교회라고 이제 한 100년 넘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내가 이제 어머니를 전도해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교회를 한 1년 다녀서 거기서 이제 세례도 받고 담대하게. 근데 그게 교회의 특성도 보니까 삼자교회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참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면서 내가 스스로의 하나님과 관계니까요. 삼장 교육도 물론이고. 그래서 어머니 전도하고 저도 이제 거기서 신앙이 조금 넘어서 제가 그때 무슨 용기를 얻게 됐냐면 이제는 그 중국 공산당 제 개인적 사건을 가지고 부당해고 사건을 공산 정부 한번 싸워보자. 십자가를 가지고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이제 정말 한국말은 국민신고이거든요. 국민신고를 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중국말로 하면 쌍방이라 그러는데 중국의 공무원법은요 또 이상하게 말이에요. 그 행정소송을 못해요. 내가 부당해고당했으면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 행정소송하는데 국문 공무법에 거의 없어요. 그냥 조직 내에서 이의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조직에다가 이의 신청으로 이제 국민신고가 계속 해가 심양시정부, 연영성정부 한 단계 한 단계 위법 안 하면서 그래가 이제 북경을 이제 국민신고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심양시 부당해고 경찰협회를 내가 만들었어요.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래가 이제 우리 회의를 해가 우리 같이 이제 북경을 가자. 근데 그 안에 내부 고발자가 있어요. 그 회 끝나자마자 그날 밤에 다 잡혔어요. 근데 나는 이미 그걸 예감을 해서 하나님이 참 나한테 그런 그 예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여기 살던 건데 그날을 내가 딱 끝나고 이상해서 다른 데로 가가 내가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그래 그날 저는 안 잡혔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제가 이제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심하는데 뭐 편안하게 내가 목욕탕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목욕탕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면 서탑파출소에 그 정보요원, 경찰도 아닌 그런 정보요원들이 있어요. 그 렘방둥이다 그러거든요. 그놈이 나를 받는 거야. 그놈이 이제 고발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서탑파출소에 내 동료 직원들이 나를 잡으러 왔어요. 대낮에. 근데 나 그때 그 경찰복을 입고 있었어요. 일부러. 그런데도 대낮에 나를 이제 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고하고 막 싸우고 하지만은 그때 내 옆에 내 친누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누나는 문화대혁명 시절을 이제 중학교 시절을 걷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동생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잡혀가고 하도 친누나는 땅바닥에 그저 그냥 힘없이 눌러 앉는 게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왜? 이미 우리 누나는 문화대혁명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난 그냥 그렇게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 이제 뭐 24시간 진짜 고문당하고 하면서 나보고 결론은 보증서까지 이제 다시는 북경에까지 가가 신고를 안 다니 이의신청 안 다닌다. 그래 보증서 각서를 쓰래요. 저도 암만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살아서 공산당하고 싸워야지 이거 이러다가 잡혀가면 내가 경찰이 알거든요. 이거 감옥도 우리 이런 거 이제 그 이의신청을 그 국민신고하는 사람들은요 감옥도 중국말로 한국말로 하면 흑감옥이에요. 감옥도 문패도 없는 그런 데가 잡아갖고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생각. 사회 약자들한테는. 그래 내가 생각 안 해가지고 각서를 하나 쓰자. 거짓으로 내가 쓰고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나도 걔가 경찰이니까 그래 니도 그럼 나가라. 그래서 그걸 나가고 나서 제가 이제는 여기 중국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자유민주 나라가 가서 이게 폭로해야 되겠다. 그래가 제가 서류를 이제 다 그 증거 서류 같은 걸 다 내가 이제 모집해놨고 있었어요. 해가 이제 그 미국 비자를 신청했거든요. 근데 미국 비자가 안 나왔어요. 전에 이제 갔던 과거가 있고 이제 제가 미국을 2번 갔다 왔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려니까 안 나오더라고. 이민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2008년도 그때가요. 그래 한국 비자를 이제 딱 신청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 이제 비자를 좀 주거든요. 근데 안 나와서 그 이유가 그때가 2008년도 세계 경제 공황이라서 한국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내가 이제 제가 대사관에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런 경찰 출신으로 이렇게 박해를 받고 크리스찬으로서 대한민국 가서 한류의 전도사가 되겠다. 동북아 시대에. 그런 편지를 썼어요. 영사한테. 그래서 비자 같은 거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2010년도 5월 25일 날 이제 한국으로 동포 취업 비자로 왔어요. 와가 있다가 제가 어떻게 이거를 폭로할 건가. 제가 경험도 없고
한국에 지연 학연도 없고 해서 저 서경서 목사님이 조선족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가 내가 설교를 좀 듣고 해서 그래도 보니까 그게 또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지혜를 얻을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니고 이제 고시원 생활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도인데 딱 그 중국 대사관앞에서 2012년도 1월 달부터 탈북자 강제 북송 규탄 집회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뉴스를 보고 제가 동참하게 됩니다. 뭐 얼굴색이 다 비슷하니까 뭐 말도 비슷하니까 나 한국 사람인가 했겠죠. 근데 난 뒤에서 이제 봉사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정체성을 말했어요. 제가 이런 사는데 탈북자 강제 북송했던 경험이 있는데 내가 양심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12년도 5월 달에 제가 양심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내가 하겠다 약속하니까 내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나서 7월 달에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 한국의 북한 민주화 뭐 이제 하는 그 김영환 씨가 중국에서 114일 동안 감금당해가 고문당한 그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외교부 쪽에서 중국에 대해 항의도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완전 오리발 내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공안부 입고 하느님이 이제 용기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 양심선언을 기자회견을 이제 8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날까지, 이 공산당 조직에서 벗어난 건 하느님의 뜻이지만은 제가 오늘까지 변할 수 있는 거는 공산당이 우리 조선족 사회에 민족 간부라는 이런 허물을 덮으시고 계속 조선족끼리 이간질을 시키는 게예요. 내가 무슨 조선족 민족 간부입니까? 민족 간부는 조선족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익을 해야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나쁜 짓에는 참여하게 시키는 게예요. 그리고 결론 조선사회가는 너네 조선족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 그 탈북자 사회도 똑같아요. 한국에 중국에 와는 탈북자 사회도 우리를 통해서 탈북자 시간끼리도 이간 붙여놓고 남한 사회하고 남한 성부들하고도 이간 붙여놓고 이것이 내가 체험한 거. 그러면 이것이 뭐 이런 전략이 그럼 언제부터 된가? 49년도 해방 전부터 소련 정권에서 이어받아가 그런 전략을 계속 이간질해와가 우리 현재는 그래서 내까지만 해도 조선족 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아예요. 조선은 억과가 없어요, 아야. 그러니까 지금 내 딸, 내 자식 세대는 이미 정체적이 동화가 돼 있어요. 조선족 역사, 뭐 조선족에 뭐 알려고도 안 하고, 찾으려고도 안 하고, 왜 동화, 그러니까 조선족은 중국 사람이다. 뭐 본적이 한국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책적도 내게 왜 이간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공산당 경찰 공무원으로서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로 내가 나서서 이 이간질이라는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오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목적은 제가 가해자로서 한국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서 한국 분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소중함, 그리고 지켜야 되는 정당성, 그리고 더구나 지금 젊은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젊은 시대는 좀 그런 고생을 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유민주주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한테 이것이 제 메시지가 전달되고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중국은 항상 5천여 년 동안 우리 한반도를 속국으로 생각해 와 있고요. 그리고 서민들한테도 한반도는 원래부터 우리 속국이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자체는 한국을 완전히 깔보고 있어요. 북한이고 먼저. 그나마 한국은 한미동맹 때문에 오늘날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요즘에 전략을 좀 바뀌고 있지만은 그래도 암암리에 뭐 아시겠지만 뉴스에 비밀경찰 그리고 조선족 여와 있는 단체 전부 다 중국 영사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대사관에서 다 관리하거든. 여기에 있는 동포 1세대 어르신들, 70대, 80대 있는 분들, 한국 사회에 적응이 안 되고 같이 소통이 좀 안 되니까
조선족끼리의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대사관에서 우리 조선족이 바친 세금을 가지고 그 경로당에 많은 걸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그 경로당 어르신들은 자기 돈인지 몰라. 공산당이 주는 줄 알아. 한족 공산당이 너한테 주는 줄 안다. 그게 모르고 산다고. 그리고 그 정치적 판단성도 없이 그냥 친중하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한국 땅에 와서도 공산당 이 대사관 정부가 이게 이간 갈등을 정책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공산당의 이런 이간 정책은 대한민국 내가 가해자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가 역활용을 하기를 바라요. 무엇인가?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 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게 있어요. 결론은요, 이 중국인들한테 전략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서 그 전략과 지혜를 찾아가 대한민국 이 교회가 한국에는 중국에 한 100만 명이 되거든요. 그 100만 명의 대한민국 교회들이 자꾸 이제 분류를 해서 흥령강 출신 동무회도 있고 길림성 출신 동무회 있고 려능성 출신 동무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접근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 그 사람들도 한국에서 20, 30년 생활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자유를 만끽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실은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요. 일하면 나도 이제 와대판에 가가 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을 하려면, 용돈 벌려면. 그럼 현장에서 한국 사회에서 자유롭게 일하면서 내 노력한 만큼 보수를 받으면 좋아하면서 벌 거지만 그 정서는 한국을 욕하고 그렇게 산다고요. 그리고 돈 벌어 중국 간다니. 제 큰형님 자체도 가르쳤어요. 결론은 중국 갔다가 한 1년, 2년 살다 모두 또 한국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의 만주 땅의 조선족 공동체 사회는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여와 사는데 이 자유민주 사는 그 자유를 만끽하는 사는지 모른다고 그걸.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전력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서 중국 제중 중국 정부와 싸우는 건데 현재 와 있는 중국인 100만 명 적지 않거든요. 기본상 만주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아가 분류대로 전략적으로 다가가가 복음을 전하면서 네가 이거 살고 있는 것이 네가 노동하고 있는 것이 자유의 환경에서 네가 노력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 산다는 그것이 자유다. 자유가 그렇게 뭐 무질서하게 우리는 이제 자유를 굉장히 무질서한 줄 안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응?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배워왔다고. 자유의 세계 가면 신호등도 없고, 응? 그 공동체 의식을 못해요. 근데 공산당이니까 이것이 자유다. 노력 한 만큼 돈 벌고, 응? 내가 아프면 일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자유다. 이런 것을 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를 가르쳐 주면, 제한 중국인 사회가 20년 동안 살아온 걸 가지고, 그다음 복음을 가지게 되면 거의 변화가 오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국, 진짜 골리앗과 다윗이 끝이, 응? 물리적으로 한국이 작잖아요. 중국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이 그 지혜를 얻어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믿음이 강해서 5천만 인구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제한 중국 사회 100만 사회를 진짜 보살핌에 하게 되면 이 100만 사회가 만주의 복음이 되고 만주가 복음이 되면요. 중국은 하루아침에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왜? 공산당 집권이 어디서 왔냐요? 연안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동북 삼성으로부터 힘이 커졌어요. 소련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면 공산당은 국민당한테 되지도 않아요. 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주에서는 누가 제일 힘이 있었나? 의영군 출신 조선인들이래요. 네? 공산당 군대는 싸울 줄도 몰라요, 솔직히. 국민당한테 쫓기가 내다닌 게요. 그런데 이제 소련군이 돌아오면서 만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공산당한테 중국한테 넘겨주면서 그 당시 조선족들은 고향에 돌아가봤자 땅도 없고 이미 만주에서 정도 붙이고 소장농으로 살아는 그런 게 있길래 그 당시 근데 공산당은 토지를 주겠다. 그런 이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니 거기에 많은 조선족 엘리트든가 조선족들이 공산당 조직에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충성하게 하면서 거기 참여하다 보니까 조금만 혜택을 받지. 그러나
혜택이 약속 오래 못 가고 50몇 년도 돼서 인민공사 정책을 하면서 토지를 다 빼앗아가고 국유화시키고, 응? 그러면 정풍운동에서 조선족 엘리트 지식인을 다 죽이고 숙청할 뿌고, 연변 자치주가 원래 자치주가 아닙니다. 자치구였어요. 어디까지냐면 흥령강이 지금 현재 흥령강 소속에 있는 해랑강, 그 목단강 쪽에 해가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 자치정부였어요. 그마저도 그다음에 이제 저 50년대 60년대 가면서 흥령강에서 띄워주고 연변 자치주를 만들었고 길림일성 소속에 만들었고,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조선족 엘리트 사회에 이간을 붙이고 엘리트와 서민 사회에 이간을 붙이면서 자원적으로 하는 것 같이 결론은 이렇게 이런 사회를 만들어 온 이런 전략이야. 그러면 이런 전략을 제 가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그런 그 조선족의 역사에 대해서 새로 바라면서 전략적으로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동포든가 오리지널 한족들도 갖고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접근해서 그 사람의 자유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제 전달하게 하면 그분도 이미 한국 생활 20년 됐기 때문에 쉽게 변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시진핑 정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통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100%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진핑과 독재 더 하기를 바랍니다. 더 해서 스스로 망가지면서 대한민국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끔. 왜? 저놈이 망가져야 북한도 힘이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민간인이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럼 민간인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런 교회에서 제한 중국 동포 100만 이상 돼서, 이 100만 대가 기본상 산동 사람하고 만주 사람이거든요. 그 이 상대로 해서 전략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이 100만인이 지금 동북 삼성의 인구가 거의 이제 원래 1억이 넘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경제가 낙후하다 보니까요. 그 이민을 많이 가가 전부가 노후화됐고 경제적으로 제일 낙후하고 인구도 저거 한 지금 세계 성이 합쳐도 8천만 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이 100만 인구가 보호화되고 중국에 가면 만주가 변하면 공산당은 북경 정부는 또 만주가 가까워 지정적으로 가까워 쉽게 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이게 동북아 시대거든요. 동북아 시대에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열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